안녕하세요. 지의샘 자연계 수리논술 강의를 맡고 있는 이예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논술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연계 수리논술이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뒤에서 커리큘럼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할 텐데 평균값의 정리와 수학적 귀납법 이 두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고 선생님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 먼저 논술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얘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대학 입시의 변화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어. 먼저 수시의 확대가 되고 있어. 선발 인원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입시 선발 인원의 65%를 수시로 뽑았다면 올해는 67%의 인원을 뽑게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수시 선발 인원의 몇 퍼센트? 34%가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어. 그리고 전체 인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시가 33%, 그리고 논술이 22%, 그리고 학생부가 38%란 말이야. 그럼 잠깐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수능으로만, 정시로만 대학을 입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때? 너네들 스스로 입학하려는 그 문을 좁히는 게 되는 거지. 즉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지만 수능으로만, 정시로만 준비를 하는 건 스스로 입시의 문을 좁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입학 인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시만 준비하는 것, 수능만 준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논술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수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논술을 볼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생각해 보면 돼. 대학이 원하는 인재, 선생님이 이렇게 막 홍보 슬로건들 있지? 따져봤단 말이야. 홍보 슬로건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 어떤 말이냐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21세기를 주도하는 경쟁력이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말이야.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어. 걔를 그냥 따라가면서 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가치를, 내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지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자율적인 학생인 걸 원하는 거야. 즉 대학은 이런 인재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이야.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은 생각하는 힘을 지닌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난 후에도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에 내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힘을 지니고 있는 걸 교수님들이 여러 학생들을 졸업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그런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는구나. 우리 학교의 이름을 드높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런 인재를 어떤 방법으로 뽑을 수 있을까? 그럼 너네가 한번 대학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변별력 있게 그런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생각하는 힘을 지닌 인재를 뽑을 건데 학생부와 수학능력 시험, 수능 시험만으로 변별력이 있는 선발이 가능할까? 글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학생부 기록은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도 대학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신뢰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수능시험 한번 볼까? 수능시험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굉장히 공인 인증이 되어 있는 시험이야. 근데
수학능력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선다형 시험이라는 거야. 선다형 시험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선다형 시험은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추론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대학이 생각한 거야. 학생부랑 수능 시험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대학은 어떤 걸 원하냐? 첫째,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학생을 원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력, 힘을 가진 학생을 원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학생을 원해. 그리고 21세기에는 여러 사람이 조화롭게 사회 구성을 이끌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학생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의 방안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약간 큰 틀에서 대학에서 왜 논술을 보는지를 설명했다면 우리는 자연계지, 수리논술에서는 그럼 어떤 능력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수리논술에서 대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뭐 생각해보자. 미안. 큰 틀에서 일단 교육부에서, 즉 대학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 있는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부에서 정한 수학의 목표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수학 공부해서 뭐해요? 어디다 써요?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수학이 좋지 않아. 선생님도 수학 싫어해. 하지만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으로 과정을 내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결과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적절한 전략을 문제가 있을 때 뽑아내고 그리고 사고 과정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부에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자, 수학을 배움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추론 능력이야. 선생님, 추론 능력이 뭔가요? 추론 능력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있지? 너네가 계속 수학을 배우잖아. 그 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수학적인 추측을 만들어낼 거야. 그 수학적인 추측을 이럴 것 같아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정당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럼 스스로가 납득을 한다는 게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추측을 정당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앞에서 얘기했었지. 창조력, 창의력을 가진 친구들,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발견했어. 그 사고 과정을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 추론 능력의 함양.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마지막은 의사소통 능력이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그냥 뭐 선생님 말하고 주고받고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우리는 누군가랑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좀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수학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다른 언어보다도 좋은 점은 수학이라는 거는 사실 기호만 써놓으면 어느 사람이 와서, 어느 나라 사람이 와서 이 기호를 보면 아, 이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공인된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거야. 앞에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점을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납득을 시켰어. 그 다음에 그 납득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능력이고, 그리고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에 하나 더.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표현해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교육부에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잘 생각해보자. 대학에서는 어떤 거야? 얘기를 할 때 문제 해결력도 봐야 되고 추론 능력도 봐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 모두 측정을 할 거야. 논술 시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리논술이 어려운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수리논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히 선생님도 알아. 학생들과 처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선생님, 수리논술 문제는 제시문이랑 문제가 너무 생소하다. 그리고 그냥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저 단어 뭐예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이기도 한데, 자, 가장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답은 구했는데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요 라는 얘기를 해. 이 네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때 수리논술이 어려운 이유는 요 정도일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가 얘기하는 걸 유형별로 좀 잘라봤어. 첫 번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문제 해결력이란 말이야.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논제의 분석이 안 되는 경우야.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야. 그 다음은 추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야. 한번 살펴보자 이제. 선생님이 샘플 자료를 한번 줬었지. 걔를 빡빡하게 풀지는 않더라도 눈으로라도 훑어봤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가볼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부족한 어려움의 유형을 찾아볼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메꿔볼 거거든. 첫 번째 원인은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볼게. 논제의 분석이 안 되는 경우야. 이 경우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근데 딱 봤을 때 평균값 정리? 즉 평균값 정리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지. 즉 논제를 좀 이해를 하고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 자체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라는 단어 자체를, 그 문장 자체를 모르는 경우, 즉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지.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야.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좀 많이 해당을 해. 보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개념이 아예 없거나, 근데 아예 없는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주요 상위권,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은 없지는 않아. 겪어보니까 그래.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한 답안, 즉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답안으로 이끌어내질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모호해. 사실 내가 뭉뚱그려서 뿌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겠어. 특히나 교수님들을 어떻게 설득시킬래?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개념이 없어서 핵심 단어와 내용을 아예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보다는 개념이 모호해서 수능에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듯 답만 적는 지식의 한계를 갖는 경우야. 그러면 지금까지 본 A, B 상황에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메꿔줄 수 있는지 2011년도 서강대 기출 제시문을 한번 볼게. 실수와 유리수를 구분짓는 핵심은 적합한 극한 이론의 구성의 가능성과 관련된 공리이다. 제시문 한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쭉 읽으면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어. 단어는 없는데 이 지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제 선생님이 배경 지식을 얘기해 줄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오면서 수체계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해.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체계를 배워. 자연수체계를 배우고 중학교 때 정수체계, 유리수체계, 그리고 무리수까지 합쳐지면서 내가 실수라는 체계를 완성을 해. 이 지문에서는 너네가 볼 때 그냥 무슨 얘기야? 극한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얘가 담고 있는 얘기는 사실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공부할 때 닫혀있다라는 얘기 들으면 닫혀있다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덧셈 해가지고 덧셈이 되면 덧셈 뭐 닫혀있어요. 자연수체계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덧셈만 가능하지. 뺄셈은 불가능한 수체계야. 왜냐하면 2에서 10을 빼. 우리는 배운 지식인이니까 마이너스 8이라 얘가 자연수가 아닌 건 알아. 그래서 자연수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수는 뺄셈에 닫혀있지 않다. 여기는 알아. 그러면 유리수 체계를 한번 보자. 정수 체계까지는 나눗셈이 닫혀있지 않고 유리수 체계로 딱 나가는 순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가 지금 다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유리수를 막 다룰 때는 마음껏 써도 돼.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한 나눗셈도 해. 그래서 유리수가 사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체계처럼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냐면 유리수만으로는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표현할 수 없는 걸 짚어줘. 무슨 얘기냐면 내가 1.4, 1.41, 1.414, 1.4141 해서 점점점점 나가는 어떤 수의 나열을 구성을 했어. 얘는 명백히 어디로 수렴한대? 루트 2로 수렴한대. 근데 내가 구성한 수열은 어떤 수열이니? 그치, 유리수열이야. 즉, 극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던 유리수 체계가 붕괴되는 거야. 어떤 게 나타나면서 극한으로 수열을 구성을 했더니 극한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수로 표현이 돼야 안 돼.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 체계는 아직은 완전한 체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지. 극한 이론에서 출발한 미적분학이 수학적인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완비성을 갖춘 실수의 구성이 필요한 거야. 즉 유리수에서 실수로 넘어갈 때 그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극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때? 이 배경 지식, 선생님이 얘기한 배경 지식을 듣고 나서 글을 보는 건 어때? 천지 차이란 말이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확장시켜서 얘를 이해를 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이거를 잘 써낼 수 있는지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어려움의 원인, 추론 능력에서부터 보자. 추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여기는 이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어떤 팁, 그 중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능 공부만 하다 보면 단원에 문제가 제시가 될 때 단원별로 되게 한정되어 있어. 하지만 수리논술 문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 그거를 다 통합을 해. 단원별 통합하는 능력이 일단 취약해. 그래서 쟤를 어떻게 추론을 해서 꺼내야 될지를 전략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수능 시험의 공부 방법으로 결과만 강조되는 거야. 그런 암기된 풀이 전략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해내서 꺼내서 써야 될 때 타당하지 않은 거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요행으로 문제를 풀어내. 대표적인 예가 있어. 자, 쉬운 거 나오니까 좋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3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극한값을 구하래. 어때? 한눈에 나오지? 3분의 1 어떻게? 외우고 있어. 계수비교법 혹은 조금 더 나간 고3 애들은 뭘 배우냐? 로피탈 정리. 근데 위험한 거. 로피탈 정리는 교과과정 내에 있는 건 아니야. 쓰려면 로피탈 정리도 증명해줘야 돼. 사실은 근거로 써야 되니까. 빼더라도 수리논술에서 저런 거 써.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단순한 지식이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요행으로 문항을 항상 풀어내는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추론 능력이 부족해. 즉 전체적인 내용이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추론 능력이 부족해지면 내가 이걸 꺼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의 측면인데 의사소통 능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해낸다 그랬지.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이나 선택형 문항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확실히 좀 부족하기는 해. 그래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그리고 답은 찾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에 해당해.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건 수리논술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 하지만 우리 얘기는 어때? 시간이 한정돼. 그럼 수리논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거야.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진도 안 끝났는데 할 수 있어요? 하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선생님이 생각할 땐 말이야, 논술 준비는 우리가 수능을 정시 33% 뽑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3년 동안 공부해.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한다고 해도 무방해.
하지만 논술을 단기간에 한다는 건 어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빠른 시작으로부터 올바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논제를 분석하는 꾸준한 답안 작성을 먼저 시작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 입시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수리논술은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선생님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수리논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계별 커리큘럼을 짰어. 지혜의셈에서 자연계, 수리논술 3단계의 커리큘럼이 있어. 첫 번째 단계는 토대다지기야. 수리논술 기본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단계고, 스텝 2 실전 훈련하기야. 여기서는 내가 실제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답안 작성까지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갈 거야. 세 번째 스텝은 파이널이야. 이제 입시 딱 내가 대학에 갈 대학을 딱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대학에 맞는, 그 대학이 요구하는, 그리고 최상위권, 상위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 특징들이 있겠지. 연습하면서 파이널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토대 다지기 먼저 보자. 단원별 기본 개념을 확립할 거야. 아까 처음에 A, B 어려움 기억나니? 그 A, B 어려움 할 때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 일단 선생님이 단원별로 배경 지식과 심화된 수학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야. 그 다음에 기초논증과 문제분석법을 볼 거야. 기초논증이 뭐냐? 이렇게 뭐 귀납법, 귀류법, 직접증명법 막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수리논술에 나오는 한 3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는 이 2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봐야겠지. 기출문제. 단원과 기초논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면서 몸으로 익힐 거야. 얘 같은 경우 직접증명법, 귀류법, 보통 수학적 귀납법. 선생님이 기초논증에서는 얘들을 공부를 할 텐데 얘들을 그럼 다 해야 하나요? 다 해야 돼. 우리는 4가지의 어려움을 다 갖고 있어. 문제 풀어보면 알지. 저는 다 되는데 하나만 안 돼요? 그런 애들 없어. 선생님도 없어. 자, 첫 번째. 그래서 단원 기본 개념 확립을 먼저 하고 추론 능력이랑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기초논증법 공부를 하고 얘네 2개 합쳐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토대다지기 수업은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나요? 선생님은 전학년이라고 추천하고 싶어. 지금 고3이라서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도 심화된 기본 개념으로 빨리 한번 짚고 나서 실전 훈련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 선생님이 배우고 있는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 기본 개념 확립하면서 수리논술 진행할 거야. 그래서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지혜의쌤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니까 단원을 한번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전 훈련하기에선 어떤 걸 하나요? 우리가 지금 토대를 좀 잘 다져놨어. 내가 문제를 풀어내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양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너네가 스스로 논제를 읽고 의도도 파악하고 답안 작성도 할 거야. 얘를 2단계로 나눴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논증을 통해서 논제를 분석을 해. 그 다음에 답안을 정교화할 거야. 실전 훈련하기에서 중요한 이 3가지 마지막 선생님이 답지 첨삭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건데 답안의 정확한 기호의 사용. 첫 번째 토대 다지기에서는 일단 선생님 뭐라도 쓰라고 얘기를 해. 천둥벌거숭이라 아직 처음 스타트라 잘 모를 수 있거든. 하지만 실전 훈련하기에서는 우리가 합격으로 한 발짝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답안 작성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답안 작성의 성공 전략 4가지를 짚었어. 일단 토대 다지기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2번째 단계까지를 숙지하도록 하고 실전 훈련하기에서는 3단계와 4단계를 숙지하도록 도울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만들자야. 이거는 처음 받을 때야. 너네 지금 선생님이 준 문제 한번 푼 거 한번 볼까? 왜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야 하냐면 일단 처음에 써보라 그러면 그냥 식, 답, 띡 학교에서 서술형 문항을 풀듯이 그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안 돼. 수리논술도 큰 틀 안에서는 논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을 나열하는 건 옳지 않아. 그렇다면
이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만드는 게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한 3번 정도 답지 쓰잖아? 그러면 일단 제시문에 의해서 어떤 걸 풀면 뭐뭐 이다까지는 나와. 점점점 답.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쉬워. 괜찮아. 두 번째 단계 보자. 여기부터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제시문을 파악하고 논제의 이해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를 해서 타당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 대학 교수님이야. 너네가 교수님인데 학생을 뽑고 싶어. 사실 수학은 큰 틀에서 되게 어려운 현대 수학이 있는데 너네가 배우는 수학은 그 수학을 쉽게 만든 좀 정제되어 있는 수학이야. 교수님들은 너네가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외우고 있는 것은 궁금해하지 않으셔. 뭘 원하시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교수님이 준 제시문, 교수님이 주신 그 문제, 걔들을 읽어내서 얘를 가지고 지금 제시문이 준 어떤 힌트를 통해서 답을 적어내는 걸 원해. 즉, 너네가 아는 지식을 막 나열해서 그냥 쓰는 그런 게 아니야. 지식을 갖되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야. 웬만하면 선생님은 2번째 단계까지는 토대 다지기에서 연습을 하도록 돕고 있어. 그럼 3단계. 선생님이 실전 훈련하기 위해서 이 3단계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는데 힘들지? 자, 편하게 한번 가보자. 부산에서 서울까지라고 써놨어. 선생님이 문제를 너네한테 냈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건데 나의 의도는 뭘 타고 가는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생각해봐. 뭘 타고 갈 수 있어? KTX도 있고 고속터미널 가서 버스도 있고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우더 타면 안 돼요. 히치하이킹? 좋아. 다 좋아. 나는 탈 것을 물어봤어. 근데 2단계까지 공부시키고 나니까 답지를 보면 어떤지 알아? 서울역에 갔는데 롯데리아가 있어서 뭘 먹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길에 뭐가 맛있고 그 다음에 유적지는 어떻고 풍경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거기에 살짝 버스를 탄 거 이렇게 딱 숨겨놔. 어때? 그래 차라리 살짝 숨겨놓은 거 거기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쳐. 근데 살짝 숨겨놓은 답지와 정확하게 무엇을 탈지 버스를 타겠습니다 라고 찍어준 답지랑 너네가 채점자라면 어떤 답안지에 점수를 더 줄래? 그치? 당연히 무엇을 탈지 정확하게 쓴 답지가 더 점수를 많이 받겠지. 심지어 장황하게 막 이만큼 쓴 10장짜리 답보다 한 장으로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지가 훨씬 더 점수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논술시험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종이도 한정되어 있어. 그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즉 채점자가 너네가 쓰고 싶은 말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쓰는 연습을 할 거야. 선생님이 이 3단계에 그래서 실전 훈련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공을 들여. 2단계에서 이유를 막 설명해서 하는 연습을 좀 했다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출제자를 좀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방법이지. 그럼 4단계는 뭐냐면 감점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자는 거야. 약간 그런 거지. 내가 무엇을 타고 갈 거냐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한국말로 쓰기가 어려워서 불어로 막 썼어. 불어로 고속터미널 가서 버스 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채점자야 어때? 멍미? 이거 무슨 말이지? 채점자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물론 우리 교수님들은 박학다식한 분들이라 니네가 무슨 말을 쓰든 알아듣기는 하죠. 옳은 답으로 간다면. 하지만 뭐가 들어가는 거야? 감점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4단계는 마무리 짓는 거야. 공인된 기호만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감점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는 거지. 마지막 파이널 단계는 합격을 위한 실전 감각 익히기야. 여기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답안 작성의 1, 2, 3, 4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고 보고 학교별로 예상 문제를 뽑아내고
그리고 모의논술 시험으로 실점 감각을 키우고 그 다음에 답안을 정교화시킬 거야. 개별 첨삭하고 자기 첨삭해서 파이널 합격을 위한 실전 감각 익히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수리논술 직접 한번 풀어보자. 여기부터는 홈페이지 자료를 좀 미리 다운받아서 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토대 다지기와 실전 훈련하기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큰 틀에서 커리큘럼으로 설명을 해줄게. 2개가 있었어. 문제가 평균값 정리 문제랑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있었는데 평균값 정리 기억나니? 그치? 평균값 정리란 혹시나 기억 못할까봐 넣어왔어.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지? 이제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과 미분값이 같은 만족하는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존재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 자,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 평균값 정리 기억할 때 이거를 완벽히 기억하는 학생들 거기까지 괜찮은데 평균값 정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울기 있으면 말이에요. 여기 기울기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일단 대부분이고 그래도 조금 정리 나름 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이미지나 존재성만 보는 친구들 수능 시험은 보통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 대부분 평균값 정리를 기억을 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어떤 존재를 그래프의 생김새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 넣어놨지.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야. 2008년도 기출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였어.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 선생님은 디귿만 볼 거야. 디귿에서 G'X는 1인 실수 X가 개구간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존재성 물어보고 미분했지. 고등학교 교과과정 3년 내내 미분했는데 존재한다? 그치. 평균값 정리밖에 없어.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부분이니까 약간 조금 제껴두더라도 G'X인 거 존재한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입하고 끝에 점 대입하고 평균 변화율 구한 다음에 1이네. 적어도 하나 있겠네. 얘 참. 하고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아무 문제 없어. 평균값 정리를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수능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었어. 하지만 선생님이 줬던 서강대학교 2013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자. 기출문제 문제 자체가 뭘 물어보고 있니? 그지? 부등식을 평균값 정리로 풀라고 되어 있어. 만약에 내가 평균값의 정리를 그냥 이미지로만 대강 기억한 학생들은 그거를 부등식을 풀어낼 수는 없는 거야. 논제 풀이가 사실 존재한다. 왜냐하면 서강대학교에서 문제를 줄 때 되게 잘 줬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라고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써. 미분 가능하고 평균값 정리 적용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부등식으로 내려갈 거야? 안 해보면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평균값 정리는 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야. 부등식의 도구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해, 현대수학에서.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였던 거야. 여기에서 부등식을 유추해낸다는 거야. 유도가 되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게끔 해.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부등식 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하지만 너네가 평상시에 그냥 평균값 정리는 그림으로만 기억했어. 그럼 부등식 문제 봤을 때 어때? 헉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다면 새롭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얘를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평균값의 정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존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부등식을 다루는 훌륭한 도구가 됨을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지. 얘 어디서 연습하냐 하면 토대 다지기에서 기본 개념을 확립할 때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전 훈련할 때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거 있지. 글을 볼 때 평균값의 정리 그림 있고 부등식 있어. 하지만 교수님이 원했던 건 어떤 거야? 그치? 교수님의 의도는 평균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부등식의 존재성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부등식을 풀어내는 걸 원했어. 그래서 의도 파악. 이 부분이 될 거야.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이야. 자, 수학적 귀납법 한번 생각해보자. 어때? 우리가 수능 문제 볼 때 수학적 귀납법이 수능 문제로 나오면 보통 큰 박스를 주고, 그치? 평가원 선생님들이 다 증명을 해. 증명을 한 다음에 그냥 박스만 뚫어. 박스를 뚫고, 자, 여기다 들어갈 것을 찾으시오. 기니디. 그치? 풀 때 어떻게 풀어? 가 들어간다 그러면 띡띡띡 지우고, 나머지 두 개에서 모르면 찍고, 그치? 찍어서 맞으면 좋고, 좋다. 틀리면 어때? 에이씨, 내가 수학적 귀납법을 더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실수였어. 이러고 말지. 교수님들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들이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왔어. 선생님, 교수님들 입장에서 수학하는 애들은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을 할 때 되게 좋은 도구거든? 당연히 수학적 귀납법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애들 들어왔는데 어때? 몰라요. 뭐 물어보면 몰라요. 답답하신 거지.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물어볼 거야. 선생님이 탑재한 거는 가톨릭대학교 기출이야. 문제가 지문이 진짜 길어. 그래도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혹시나 너희가 다른 길을 갈까봐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첫 번째로 제시문 가에서는 어때? 수학적 귀납법을 정의해줘. 근데 이제 학교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말이야. 연고대 같은 경우 있지? 안 줘. 수학적 귀납법 뭐야? 안 돼. 너네가 귀류법, 직접증명법, 수학적 귀납법 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필요한 걸 직접 꺼내게 해. 그런 거는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랑 학교별 수업할 때 좀 들어가기는 할 거야. 어쨌든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제시문 가는 수학적 귀납법을 정의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애들이 수학적 귀납법 정의는 알아. 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수능 공부를 할 때 그냥 박스 넣기만 공부한 친구들 때문에 예시까지 줘. 직접 수학적 귀납법이 활용되는 예, 증명을 나에 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다랑 라 제시문 어떠니 지금? 사실 교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다랑 라란 말이야. 다 라를 가지고 논제일을 풀어내는 걸 교수님이 원하는데 너네가 혹시나 모를까봐 친절하게 정의도 해주시고 얘까지 설명을 해주셨어. 그 다음에 풀어야 하는 논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수열로만 증명을 할 때만 생각해. 하지만 그렇지 않아. 수학적 귀납법은 확률을 증명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극한을 증명할 때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증명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이 다랑 라, 선생님 논제 1번 풀게끔 했었지. 논제 1번 문제에서는 그 증명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가랑 라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느냐야. 얘가 왜 샘플 1번 문제랑 다르냐 하면 얘는 샘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평균값의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떤 그래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도 알아야, 그것도 알아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 얘는 약간 다르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뻔히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지 의도를 파악한단 말이야. 한번 볼게. 샤라샤라 좀 많기는 하지. 근데 틀은 어차피 똑같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일 거야.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단 1일 때 성립하느냐. 그지? 그래서 성립한다.
이거 우리 배우는 거지? 그리고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 후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사실 이게 딱 수학적 귀납법이지. 하지만 추론 능력과 표현 능력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 여기를 채우지 못하는 거야. 앞에 문제랑 조금 다른 게 느껴지니?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채점 기준을 넣었어. 채점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냥 명제가 성립함을 확인하면 넣고, 성립함 가정하고, 전개시키는 거 시작. 즉, 이건 뭐냐 하면, 여기 3점이잖아. 얘보다 점수가 많은데, 가정하는 것까지만 3점 준 거야. 친절하시지. 하지만, 그치. 논술은 상대평가야. 얘만 썼어. 떨어져. 변별력은 어디 있니? 성립합을 직접 확인해 내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만점이 12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풀이를 할 때 직접 내가 추론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표현을 해보지 않았던 학생에게는 절대 좋은 답지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토대다지기에서 일단 기초 논증을 좀 많이 연습을 시키고 실전 훈련할 때 얘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답안 쓸 때, 답안 정교화할 때 확실하게 드러나. 됐지?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리논술 공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빨리 시작했으면 이렇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혜의 셈의 3단계 커리큘럼 있지? 좀 수업 샘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강의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게 좋은 좀 인연이 돼서 같이 성공적인 입시를 해나갔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자연계열 지혜의 셈 수리논술 강사 이혜린이었습니다.